어제는 우리나라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와 예배와 기도 모임들을 가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애국하는 교회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대한민국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길 것 같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좀 길더라도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쭉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인데 될 수 있으면 12시 반까지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편안하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애국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5세에서 59세에 이르는 12,000명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물었더니 4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인프라 수준에 만족하는 분야는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보건의료 분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에 Z세대 15세에서 24세, M세대는 25세에서 39세, X세대는 40에서 50, 86세대는 50에서 59세까지인데 저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기일 때 나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세대마다 퍼센테이지가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Z세대는 29%, M세대는 28.7%, X세대는 46.3%, 86세대는 55.3%가 나라의 국익이라면 내 이익도 희생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애국심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Z하고 M세대 15살에서 39세까지는 언제 애국심을 갖게 되느냐고 했을 때에 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한국의 대중문화가 게임이라든지 BTS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때에 애국심을 갖게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 X세대와 86세대는 경제위기, 산불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재난 상황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애국심을 갖게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을 갖게 되는 그 종류가 젊은 세대와 좀 나이가 있는 세대가 다르게 평가 나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평균 한 70%의 국민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5대 국경일 중에 어제가 광복절이었었습니다. 광복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책들과 또 교수님들의 강의,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한 주 동안에 열심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이신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풀어가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목사님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형제가 되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족보를 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갖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의 아우 욕단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한반도 조상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야벳은 그의 후손들이 바닷가에 정착하며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함의 후손들은
땅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 셈의 후손들, 우리가 셈의 후손인데 셈의 후손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빌과 하윌라와 요답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이분은 메사를 중국으로 해석을 하고 스발을 시베리아로 해석을 해서 이 욕단의 후예들이 이제 언어가 바뀔 때,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언어가 흩어졌을 때에 이 욕단의 후예들이 중국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큰 동쪽 산에 머물면서 후손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욕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고 그의 형 벨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형 벨렉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을 낳고 루, 수룩, 나홀, 데라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셈의 후손 가운데 벨렉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의 동생 욕단의 후손은 한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동양의 유대인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종종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문화를 연구했더니 같은 점이 77가지나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나라 모두 나라의 꽃이 같습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이스라엘의 꽃은 샤론의 꽃이랍니다. 둘 다 무궁화 계열의 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스라엘은 샬롬, 샬롬의 뜻은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이 인사할 때에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가면 인사 어떻게 합니까? 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이 민족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민족 다 흰옷 입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왼쪽 사진은 우리 조선 민족들이 하얀 옷을 입고요 생활하는 모습이고, 또 오른쪽은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 개 민족 가운데 두 민족은 흰 옷을 즐겨 입는 그런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254개국 중에서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는 두 나라였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한 나라 되었지만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해석 주장도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 하시면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 2017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일로 큰 파문이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 5월 12일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에 요르단에 속해 있던 이 예루살렘 동부를 점령하면서 수도로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국제연합은 이때의 전쟁이 부당한 점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각국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텔아비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나라를 어떻게 잃게 되었는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헤로드 왕이 죽고 난 후에 로마 제국과 유대라는 나라가 자주 충돌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에 의하여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로마군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면서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로마의 신을 세우는데 주피터라는 신을 성전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로마의 개선문을 세우고 공중 목욕탕을 건설하고 도로도 로마식으로 직선으로 교차되는 격자식의 형태 도로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때에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로마가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을 이때 다 추방을 합니다. 이때 추방을 당해서 근 2000년 동안 유럽과 서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유대 민족에 대해 전환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1894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몇 년에 일어난다고요? 몇 년에? 1894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894년에 유대 민족에 대해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드레피시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드레피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어느 나라에 가서 출세할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드레피시가 젊은 나이에 프랑스에 가서 참모본부의 대위라는 높은 지위까지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1894년에 느닷없이 이 사람이 군사 기밀을 독일에다가 빼돌렸다라는 혐의로 체포를 당하고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종신형을 받고 아프리카 섬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프랑스의 참모본부에서 비가르라는 장교가 이제 스파이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드레피시 사건이 처음부터 날조되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진범이 있었는데 진범은 프랑스의 장군 에스테라지라는 그런 장교가 진범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비가르 장교가 참모본부에다가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참모본부에서는 이 사실을 묵살하고 오히려 비가르 이 중령을 군사기밀 누설죄로 체포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전 세계 언론이 프랑스 언론을 맹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897년에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라는 이 소설가가 로르라라는 잡지에 나는 고발한다 하면서 이 사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드레피시는 무죄이며 진범은 따로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프랑스 참모본부는 모두 알고 있으면서 감추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유명한 잡지에다가 이 소설가가 기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일로 이 에밀 졸라라는 사람은 재판을 받고 1년 동안 형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범인 이 스파이 에스테라지라는 이 스파이가 영국으로 도망을 가고 그 모든 사건을 덮어주던 측근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망간 진범 에스테라지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자신은 프랑스와 독일의 이중 첩자라는 것을 그 책으로 발표하면서 유대인이 드레피시 사건은 날조된 사건이다라고 책에다가 이제 출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세계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레피시라는 저 군인은 재심을 받아서 무죄로 풀려나고 소령으로 복귀를 합니다. 억울하게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8년이라는 세월을 수감 생활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남의 나라 얹혀 사는 민족으로서의 서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드레피시 사건입니다. 이 드레피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한 기자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출신 헤르칠이라는 이 기자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유대 국가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전전해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사라진 조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 국가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이것이 출판되면서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대를 건설하자 시작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복귀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텔아비브 공항에 귀국선에 내리는 유대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연합군과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맞붙는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전국이 된 이 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식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영국이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너무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빨리 떠나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다스린다라는 이야기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 팔레스타인으로 가니까 유럽인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5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이 참사극이 벌어지면서 팔레스타인으로 귀국하는 유대인들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기네 나라 땅으로 가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은 좋지만 근 2000년 동안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청청병력이란 말이에요. 평화롭게 사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면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네를 밀어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떨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 땅에서 나가라. 그리고 막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무기를 갖춘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만 밀어낸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이 세계 분쟁의 핵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과 이 유대인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영국의 유엔에다가 국제연합에다가 넘겨버립니다. 당신들이 해결해달라. 그래서 1948년에 몇 년에요? 몇 년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똑같은 시간 앉아 있는데 1948년에 유엔이 이 문제를 받아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과 아랍인 나라로 분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 유대인은 찬성하고 아랍인들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랍인이 144만이 살고 유대인들은 76만이 살았는데 이 유엔에서 로비를 받았겠지요. 유대인에게 영토를 57% 훨씬 많은 땅을 준단 말입니다. 이에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팔레스타인에 우리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지만 유엔에서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날 유대인들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3개월 후에 독립을 하지만 우리보다 3개월 앞에 독립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인들이 독립을 선언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5월 15일 날 이집트에서
탱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년 동안 중동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겨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 뒤에 현대의 기적이라는 6.1 전쟁이 발발합니다. 1967년도에 현대의 기적이라는 6.1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 공격합니다. 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세계의 지도를 보면, 지도 좀 띄워주십시오. 저 지도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하니까 저 세 나라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가 그동안 이리에 주인이 없었는데 이 시나이 반도를 이 이집트가 차지하게 됩니다. 유엔의 관할에 의해서 차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국경에 탱크와 그 다음에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면서 압박하기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치면 같은 편에 있는 저 요르단이 옆에서 같이 합세해서 진격을 합니다. 거기다 저 위에 있는 시리아는 골란 고원이라는 저기에서부터 요단강 근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저 시리아라는 나라는 건조한 나라라 비가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골란 고원에서 시작되는 그 요단강이 시작되어지는 그 강의 수원지를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물을 이스라엘에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수원의 길을 따로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저 세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한 나라와 싸워서도 이기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이 세 나라와 싸워서 단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토를 6배나 확장을 합니다. 이때에 이 6.1 중동 전쟁에 의해서 그들이 가장 큰 획득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의해서 유린되었던 땅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점점 인구가 많아져가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격하게 반응해야 제가 이게 공감이 되는데 점잖게 반응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타임즈 외교부 출입 기자로 25년 동안 국제문제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팀 마샬이라는 사람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께서 25년 동안 국제문제 기자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쭉 세계를 살펴보면서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중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 한국, 일본,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인도, 북극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국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지도상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지리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는 천연 장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와 이렇게 맨날 마찰이 있어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게 쉽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북쪽에서 침략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압록강만 건너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상에서 거꾸로 육지로 진입해도 그냥 압록강까지 올라가는데 거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강대국의 경유지가 된 나라가 한반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팀 마샬이 묻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 문제 때문에 긴장을 하고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까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한반도 문제는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리만 잘하는 것이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쪽, 캄보디아 이쪽에서 러시아에 이르는 지역 전체가 이 나라들은 남북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까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이 나면 남한을 위해서 싸울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 나라다. 그러나 우방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다. 한국은 어떤가? 통일을 하면 현재 누리는 이 번영을 이 번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어서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은 세계 최악 민주국가다. 만약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를 된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국경을 넘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테러리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많은 난민의 문제가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세계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공부해 보면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1910년에 일본의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 강탈당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1945년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 통치를 하기 시작한 후 한 4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우리 대한민국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세계는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누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이라는 그 세 개의 나라를 주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발생하고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파시즘, 군국주의라는 이런 세 개의 제도로 세계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디에 붙는가 하면 파시즘 진영에, 군국주의, 제국주의 진영에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 정책을 더 가혹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조선의 남자들을 군인으로 징용해가고 많은 여성들을 군인으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쟁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 태평양 전쟁이 2차 전쟁으로 발발하지 않습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하나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이기면서 처음에는 승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 패배할 것이 점쳐지기 시작합니다. 자유연합국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점쳐지면서 이제 대표자들이 만납니다. 영국, 미국, 소련, 중국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4년 3년 11월에 카이로에서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가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여기서 최초로 1944년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여기서 처음으로 거론합니다. 그리고 1945년 얄타에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모입니다. 지금 이게 얄타 회담입니다. 여기서 왜 장제스가 빠졌는가 하면 스탈린 쪽에서 이렇게 비토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중국은 빠지고 이렇게 세 나라가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카이로 회담 때 이 조선에 대해서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우리가 선언을 확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계속 2차 세계대전이 미국과 일본이 계속 하면서 이런 회담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이 완전히 항복하긴 할 텐데 항복할 때까지 칼과 국화라는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웬만하면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손들고 항복하는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이 남아도 끝까지 우리는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그 사람에게 그 전문 학자에게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부탁해서 연구한 책이 바로 국화와 칼이라는 그 책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국은 이 일본이 항복하기는 항복할 텐데 그때까지의 자국군의 희생이 너무 클 것을 염려한단 말입니다. 염려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마지막 이 태평양 쪽에서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유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소련하고 독일하고 막 전쟁을 붙는데 소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이 끝나면 즉시로 여기 전쟁에 합류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소련이 유럽에서 독일을 패배시키고 동유럽 일대를 완전히 다 소련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다 공산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만주와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1945년 8월 며칠이라고요? 8월 며칠? 8월 6일.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저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아니하고 싸우겠다고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9일 날 다시 한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여기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제 완전히 이것으로 대세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본 소련이 8월 8일 날 이틀 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진격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가사키에 다시 한번 원자폭탄이 터졌단 말입니다. 지금 미군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오키나와 지금 미군이 주둔해 있는 그 오키나와 남쪽에서 일본하고 계속해서 본토는 원자폭탄이 떨어졌지만 지금 이 바다에서 해전을 하면서 계속 오키나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항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전쟁을 선포하고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막 밀고 내려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미국이 안 되겠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련에게 당신들 38선 그 선까지만 내려와라. 그 밑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거기서 좀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말을 듣습니다. 왜 말을 듣는가 하면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자기네가 이 일본을 반으로 갈라서 점령할 것을 생각하고 미국의 말을 듣고 38선에서 멈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패하고 난 다음에 소련이 일본을 분할하자고 미국에 제의를 하지만 미국이 거절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신들이 일본 본토에 와서 전쟁을 벌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나눌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동서로 갈랐습니다. 일본도 갈라야 되는데 이 국토가 분단되지 아니하는 행운을 그래서 일본이 얻고 그 대신에 분단되는 나라가 한국이 분단된단 말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단되었어도 미국의 원래 한반도에 대한 계획은 소련과 미국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정부를 세우고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이 한국을 독립시키는 것이 미국의 원래 계획이었었고, 소련은 내심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동유럽처럼 공산국가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생각을 소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반도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남북한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해서 제가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1947년 11월 13일 날 유엔에서 이제 한국의 임시위원단 감시 아래 남북한 통일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948년 1월 8일에 유엔이 한국의 임시위원단들이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 남한 쪽에서도 반대하고 북한 쪽에서도 반대하고 막 왁왁대다가 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948년 2월 26일 날 할 수 없이 남한만 단독 선거하겠다고 유엔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세우는 자유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날 최초로 국회가 구성되고 출범을 합니다. 최초의 국회가 열려서 여기에서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을 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30명의 특별한 위원들을 구성해서 헌법을 만드는 거, 정부를 조직하는 이런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6월 7일 날 이 한국의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 30명들이 표결에 붙여서 결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17표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공화국이 7표 나오고, 조선공화국이 2표 나오고, 한국이 1표 나와서 이때의 대한민국의 국호를 17표 받은 대한민국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하고 1948년 7월 20일 날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식을 24일 날 갖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으로 선포하면서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정부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승인하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주사파들이 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념 갖고 있는 가운데에 싸움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참으로 대단한 전쟁이 아니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들이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면서 다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946년에 필리핀이 독립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47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싸움이 벌어져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48년에 버마가 독립하고 49년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 독립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서 14개국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내륙에서는 1951년 리비아가 독립을 시작하면서 1964년도까지 35개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베트남이 프랑스군을 퇴치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난 후에 1975년에 공산주의 계열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974년에 앙골라가 아니라 앙골라 잘못 나왔습니다. 앙골라가 포르투갈에서 독립을 하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이 세계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데, 그리고 독립국의 지위를 쟁취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도 편안하게 독립을 이룬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통합하면서 평화적 질서를 수립하는 이 일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생국가들이 탄생하였는데, 이 신생국가들이 우리는 미국에도 포함되지 않겠다, 소련에도 포함되지 않겠다 하면서 제3세계를 구성하면서 오늘날 제3세계가 국제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광복과 분단을 동시에 맞게 됩니다. 해방과 함께 남북한이 분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군사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루어진 데다가 거기에 소련이 개입돼서 소련과 미국과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서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점령군, 미군과 소련, 이념이 다르고 군사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적응하는 북쪽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남쪽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북한이라는 쪽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 문화권에 속하면서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되고, 남한은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해양 문명권에 속하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독립한 나라가 140개국입니다. 몇 개 나라라고요? 140개국 나라입니다. 그 140개국 나라에 유일하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민주화 혁명에 성공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쓰라린 아픔과 상처의 그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나라의 숙제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있고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이 있고, 이제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긴장과 갈등 안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진 세계의 유일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외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같은 나라도 아닙니다. 국방상으로는 적국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적인 정세의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전통의 차이도 있고, 이념의 차이도 있고, 6.25 전쟁이 가져온 서로의 감정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75년) 전의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회이고 숙제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족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이 돼야 되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선 목사님의 비전이었던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이루어야 되는 선교 대국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숙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서 수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를 두고 이렇게 단련하시는 이유,
아마도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추위와 더위에 이겨내는 민족은 없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는 전천후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무엇을 주든지 다 잘 먹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다 먹습니다. 우리 민족은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갖다 떨어뜨려도, 시베리아 한복판에 떨어뜨려도 거기서 살아남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 사명을 위해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GNP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5,000불이었을 때 우리나라가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GNP 10,000불이 될 때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GNP 28,000불을 달성했을 때 2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GNP와 선교사 파송수가 일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황해도에 의료 선교사로 온 닥터 셔우드 홀이라는 저분이 계십니다. 1940년 전후로 해서 황해도 해주에 오셔서 구세병원을 설립하시고 그 중일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일 때에 거기 병원에서 많은 그 병사들과 환자를 치료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중일 전쟁에서 막 이렇게 그 만주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막 후송이 돼서 해주병원에서 부상이 돼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세균인지는 모르는데 그 세균이 막 돌면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일본이 만주 731 부대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생체 세균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후송되어 와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균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조선에 그 세균들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했지만 일본은 지금 전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식민 통치에 불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셔우드 윗이라는 선교학자가 한국의 근대사를 돌아보면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십시오. 외국 선교사가, 카나다 선교사가 평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한국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은 영적인 초강대국이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초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투어를 가면 이스라엘 국기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하얀 바탕에 위에 파란 줄이 있고 밑에 파란 줄이 있고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라는 별이 삼각형으로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국기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유대인들이 대답을 잘 안 해준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저 하얀 바탕은 뭔가 하면 중동 전체의 땅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하얀 바탕 위에 저 파란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유프라테스,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위에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일강을 건너서 내려가는 것처럼 저 밑에는 나일강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기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저 가운데의 별은 다윗의 별,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국기의 의미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 영토의 개념을 저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요만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유프라테스에서 나일강에 이르는 이 전체의 땅이고,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을 회복할 거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만든 국기라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십시오. 태극기입니다. 흰색 바탕에, 저 흰색 바탕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밝고 순수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이고, 가운데 태극 문양, 저거 파란색은 음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양을 의미해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 대자연의 진리가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태극이고, 그리고 모서리에 네 개가 있습니다. 음양이 서로 변화하는, 조합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하늘을 의미하고, 하나는 땅을 의미하고, 하나는 물을 의미하고, 하나는 불을 의미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과 불, 우주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창조되고 번영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은 것이, 이것이 태극기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와 대한민국의 국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벌써 생각이 영적으로 다르다 말입니다. 영적으로 다르다 말이에요. 영적인 대강국 아닙니까? 75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굳건히 나라를 지키면서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세계에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투자자 짐 로저스가 투자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 투자해라, 한국에 투자해라, 가장 이 앞으로 세상에서 매력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초강대국으로서 남북한을 믿음으로 통일하고, 통일을 이룬 다음에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복음의 깃발을 꼽아서 선교 대국이 돼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자유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75주년 광복 주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영적인 강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지금도,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화문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남북한을 반드시 통일시키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에 세우는 데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청파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